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있는 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균이래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토피와 관련된 균이라고 알 수 있는, 그다음에 비피도박테리아는 오히려 많으면 아토피가 없는 거예요. 아토피가 아토피에 걸린 애 같은 경우는 비피도박테리아가 적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박테로이데스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하의 영유아 아토피 환자에게 적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좋은 거죠. 그럼 피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니치는 아토피 유아에게는 적은 균. 얘도 많으면 아토피에 안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고, 피부 트러블 관련은 요 프로테오박테리아, 요거는 여드름이 많은 애들에게 많대요. 즉, 얘가 적으면 여드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비피도박테리움, 라크노스피라세, 루미노코카세 이런 것들은 여드름이 있는 애들에게는 이게 적었어요. 그래서 얘가 많으면 여드름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사에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항목이 낮은지를 봐서 걔네들이 뭐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정도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도 좋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좋고 장내 유익균도 많아. 이건 뭐 좋은 거죠, 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다 좋은데 장내 유익균이 또 적을 수 있어요. 그 왜 그러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대요. 유익균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낮아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해요. 왜 그렇지 싶었거든요. 근데 뒤에 설명을 다시 지효사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내 담즙산의 분비라든지 pH가 안 맞는다든지 가스가 많은 경우라든지 이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좋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많이 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 경우 우리가 다양성도 나쁘고 균형도 낮아. 그러면 안 좋은 게 당연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다양성은 높은데 포스바이오틱스가 낮은 경우라든지 거꾸로 다양성은 낮은데 또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또 좋아요. 이러면 뭐지 이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다양성은 일단 높아요. 근데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장에는 다양한 애들이 살아서 좋은데, 문제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장은 많은데 재료가 얼마 없네. 그 재료가 뭐냐면 식이섬유요. 식이섬유가 주로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원료잖아요. 혹은 자꾸 약을 빈번하게 먹어. 그럼 공장이 있는데 공장 가동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주는 걸 뭘 한다고 설명했냐면 스위치 온을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공장에 스위치를 켜준다. 그래서 아침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먹어주고 식이섬유를 먹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단백질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낮은데 근데 또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또 괜찮아요? 그럼 나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행히 다양하진 않아도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잘 만드는 미생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포스트바이오틱스만이 우리 몸에 유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세지방산만이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일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다양한 것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콩을 먹었을 때 이소플라본을 통해서 S 이퀄까지 쪼개지는 그 회사. S 이퀄은 단세지방산은 아니잖아요. 어떤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 하나인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높은지 아닌지를 보는 지표는 주로 단세지방산을 가지고 지표로 삼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HM파마라는 회사에서 나온 솔루션이. 그렇기 때문에 검사 결과상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거 그 딱 특징적인 걔네들이 좋은 거지 그 밖의 것들은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거일 수 있으니까 다양성을 올려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황당한 케이스, 이거요. 다양성도 낮고 포스바이오틱스도 적은데 왜 또 건강 지표도 있잖아요. 성장 관련 뭐 이런 것들은 왜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경우 있으셨죠? 그럼 '나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건강에 연관을 보이는 미생물들 분포는 다행히 괜찮아요. 건강에 연관성을 보이는 미생물이라는 게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체지방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분포의 미생물들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 장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다 그랬죠? 200에서 2,000 종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름을 쭉 나열한 게 사실 한 100개 남짓이거든요. 많은 건 아니에요. 2,000 가지 중에서. 그런데 그거를 특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다고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낮은 거고 포스트바이오티스 생성도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랩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이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거. 왜? 건강한 사람 장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국립보건원에서 10년에 걸쳐서 2조를 투자해서 100명의 과학자들이 밝혀낸 대명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이랩 솔루션이고 마이랩을 통해서 내 건강을 중간중간 체크해 가면서 계속 바른 길로 가도록 건강을 향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지표가 다르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주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거나 저렇거나 어찌 됐든 마이랩을 통해서 얼마나 개선이 돼요? 81.45% 개선이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수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건강인을 대상으로 뭔가 약효를 기대한 거잖아요.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를 기대하는 건 약효가 높으면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차이가 확 나니까. 근데 장 기자님이 얘기하셨죠. 몇 프로 이상만 개선이 돼도 대박 의약품이라고. 80% 아니었던 것 같아요. 70%? 하여튼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50% 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은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의 81% 이상이 개선됐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개선이 되지 않은 10여 프로의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들으셨죠? 혹시 항생제를 먹는 사람은 아닌가? 혹시 술을 먹는 사람은 아닌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외식 많이 해서 방부제라든지 이런 균을 죽이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은 마일렛과 상관없이도 안 먹는 게 좋은 것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는데 분명히 맞춤 유산균을 먹고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유산균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식생활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생활 습관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 식습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개인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개인 맞춤형으로 계속 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 선두주자가 아메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이상 개인 맞춤형이 아니면 10년 후에는 얘기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미 우리 생활에 파고들어 있죠. 이거요. TV 보는 대신 뭘 보죠? 유튜브 채널을 봐요. 왜요?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걸 아주 입맛 좋게 딱딱 갖다 놔줘요. 내가 보는 내 핸드폰의 유튜브하고요. 저희 남편이 보는 남편 핸드폰의 유튜브가요. 다른 걸 자꾸 내보내요. 그래서 제 걸로 자꾸 보고 싶다니까요. 남편 폰으로 보려고 해도 내가 관심 없는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가 관심 가져 하는 거.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지금 하다못해 우리가 보는 채널도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의학계에서 더더군다나 개인 맞춤이어야 한다는 그 굉장히 신기한 논문이 최근에 나왔대요.
이 환자들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했거나 뭐 이럴 때 진통제를 쓰죠. 그 진통제에 그 진통제가 오피오이드계라고 해서 펜타닐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약류예요, 마약류. 진통제라는 게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 근데 너무 이상하게 흑인들은 그렇게 엄살이 심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의사들이. 같은 약을 쓰는데 아파 죽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어, 인종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흑인들에게는 이런 진통제를 덜 쓴다. 뭐 이런 논문들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밝혀진 게 뭐냐면요. 이 흑인들에게는요. 마약성 진통제 수용체가 적대요. 그러니까 백인이랑 흑인이랑 입원을 했다 치면 같은 양의 진통제를 처방해도 흑인은 아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거든. 잘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진통제가 들어왔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인종별로 사실은 다르게 처방하는 어떤 기준이 됐다고 해요, 이 논문이. 근데 저도, 저희 남편은 저보고 엄살이 심하다고 해요. 뭘 엄살이냐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어깨나 뭐 이런 데가 좀, 좀 뭉쳐서 어깨를 좀 이렇게 주물러 달라고 할 때 있어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손만 갖다 댔다는데 제가 막 아프다고 죽는다고 한대요. 엄살이 이리 심할 수가 없다며. 근데 제가 알았잖아요. 저는 통증을 느끼는 통점이 너무 발달해 있어. 조금만 잡아도 아픈 거야. 엄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확실히 또 했거든요. 인종의 차이는 아니고 개인의 차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이렇게 인종에 따라서 수용체가 달라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옷가게를 갔어요. 이렇게 예쁜 옷들이 쭉 놓여 있는데 만약에 사이즈가 다 100이야. 그러면 규린이는 100 못 입잖아요. 이게 헐렁하게 입어야 돼요. 뭐 등치가 큰 사람들은 100 옷에 몸을 끼워 넣어야 돼요. 사실은 동일한 사이즈의 옷을 입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의 사이즈를 구별하기 위해서 치수를 다양하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몸의 사이즈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사이즈는 그나마 구별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이 영양제, 이거는 동일한 기능을 할까요? 동일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에 대한 변별력을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싶어서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유전자에 근거해서 그러면 처방을 하면 그럼 다를까? 그래서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죠. 2022년 4월에 유전자의 정보를 다 풀었어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더 멘붕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인간의 유전자는 99.9% 똑같아요. 여기 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이 분들의 생김새나 크기, 네, 키나 뭐 미모나 성격이나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전자는 99.9% 달라요. 심지어는 저와 저 아프리카의 100세 할머니인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 하는 분과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99.9%. 100% 동일한 사람들이 있죠. 쌍둥이. 쌍둥이는 100% 하거든요. 근데 다르잖아요. 건강 상태, 성격, 식성, 성향.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근거로 해서 뭔가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게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유전자 알면 어쩔 건데. 그래, 좋아. 내가 위암에 걸리기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대. 검사를 해보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암에 안 걸리려고. 위를 잘라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는. 그래서 지금은 유전자 검사는 산정 검사에만 쓰인다고 해요. 태아의 검사를 해서 뭐 기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데에만 쓰이지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전자를 가지고 변별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이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다 달라요. 여기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목숨을 거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지금 막 모으고 있잖아요. 이 자료 재밌어요. 이거는 조금 지난 자료래요. 그래서 이보다는 데이터가 좀 많긴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식약처, 한국식품연구원,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이잖아요. 여기 데이터가 3,300건, 지금 7,000건이래요. 7,000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마이랩, 우리 아메이의 데이터는 지난달 기준으로 48,000건이래요. 이 빅데이터가 주는 이 파워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정말 기형적으로 늘어난다고, 어이가 없다고, 이건 반칙이라고 마이랩 지효섭 대표님한테 항의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아까 봤던 그 키즈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기준들, 관련 균들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뭐 10대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기준 내지는 남자들을 위한 기준, 여자들을 위한 기준, 50대, 뭐 3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그 기준들을 다 세밀하게 나갈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먹는 저에게 처방된 유산균하고요. 20대인 규린이에게 처방된 유산균이 사실은 다르면 더 정확하겠죠. 그것들을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가능할 거라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메이 100주년에는요. 이런 꿈을 꾼대요. 세일즈 컴퍼니, 휴먼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 아니고요. 정말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서 앞서가는, 리딩하는 더 베스트, 더 온리, 더 퍼스트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저도 막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지을 만큼 감상적인 사람은 아닌 줄 알았는데 없던 국뽕이 막 차오르는 느낌? 안뽕이죠, 안뽕.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좋은 강의들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듣고 그걸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아유, 저 이렇게 길게 할 생각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김옥금 리더님. 조금 오늘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네.